재앙과 환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의 전화위복. 저는 이 전화위복에 딱 걸맞는 일을 직접 경험했던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 1년 전 일어났던 그 일은 제 성격과 자존감까지 뒤흔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었는데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흔할까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죠. 그런데 딱 1년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 괴로웠던 일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깨닫게 되었죠.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예비 신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결혼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 많고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예비 신부였죠. 저는 남친을 아는 교회 오빠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실한 편이었고 매주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자기 회사 동료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해 준다고 했었죠. 그 소개해 준다는 남자는 원래 다른 지역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다가 그 오빠가 일하는 지점으로 이동 발령이 나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친한 오빠 소개로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소위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금사빠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만날 때 신중한 편이고 감정도 천천히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설레고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키 180에 어깨가 반듯하고 넓은 데다 잘생긴 얼굴, 게다가 남자다운 목소리까지. 딱 봐도 정말 근사한 남자였죠. 물론 외모만 번드르르하고 속빈 강정이었으면 저도 적당히 대화만 하고 끝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보니 성격도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말도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부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분위기를 잘 주도해 나가는 정도랄까요? 소개팅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떨까 싶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무 설레고 긴장되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우당탕한 것 같아서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귀여워해 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그 남자는 후에 연락이 와서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3번 정도 만나다가 곧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충만했죠.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1달 정도 됐을 무렵 그 남자가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외박을 하고 오자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이해를 해줄지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나 실은 혼전 순결주의거든. 교회에서 순결 사역도 했고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면 좋겠어. 제 말에 남친도 좀 놀라더라고요. 이런 건 제 종교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남친이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알겠다며 제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친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놓치기 싫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잘 만나왔는데 3, 4개월 정도 지나고부터는 묘하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남친은 회식도 많고 모임도 좀 있는 편이라고 했고 특히 회사 회식 때는 핸드폰을 자주 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 걸 좀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저의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남친이 약속이 있다거나 회식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연락도 아예 안 했습니다. 저 자체도 하루 종일 폰만 만지며 연락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또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도 중시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다소 뜸한 편이라고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만나면 저에게 잘하려고 하고 여전히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친과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결혼 허락도 받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찬찬히 해보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결혼식 예약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잡아도 6개월 뒤에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결혼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결혼식 예약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개월 뒤로 예약을 잡았고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결혼식 예약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 남친과 제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회식이나 모임 있을 때만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그맘때는 낮에도 종종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루 이틀 아예 연락 없이 지낼 때도 있었죠. 남친이 구속하고 집착하는 걸 싫어하는 듯 했기에 저도 섭섭한 티는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연락이 종종 안 될 때면 이상한 불안감 같은 게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여전히 다정하고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묘하게 자꾸만 마음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막상 결혼을 하기로 하니 저한테 집중을 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정확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묘하게 그런 불안함이 종종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런 감정들이 일종의 감이나 촉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결혼 기간 자체가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보니 여유 있게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2달 정도 앞뒀을 때였습니다. 남친에게 제 대학 친구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궁금하다고 했고 제 남친도 제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했었거든요. 대학 때는 총 5명이서 어울려 다녔는데 졸업 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서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한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친구 중에 민주는 좀 늦게 온다고 먼저 식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민주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남친을 소개해 줬는데 친구들이 전부 제 남친 너무 잘생기고 멋지다고 부럽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았죠.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자리를 옮겨 맥주를 한 잔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도 민주는 오지 않았고 제가 연락해서 자리를 옮길 거라 나왔다고 했더니 이제 거의 도착했대요. 마침 민주의 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민주의 차는 고가의 스포츠카입니다. 삐까뻔쩍하게 들어오니 남친도 꽤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남친에게 부자 친구야 라고 했죠. 그렇게 민주의 차가 도착했고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의 민주가 차에서 내렸죠. 민주네 집은 꽤 부자였고 민주는 대학 졸업 후에도 따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놀러 다녔어요. 비싼 외제차에 명품 옷에 가방,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나는 해외여행까지. 돈 많은 부잣집 딸의 전형이었던 민주는 실은 아버지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여러 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민주가 스스럼 없이 얘기를 했기에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보긴 했지만 민주의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고 저랑은 상관없으니 친구로 잘 지내왔죠. 하여튼 그 민주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괜찮아. 우리 술집으로 갈 건데 너 배는 안 고파? 괜찮아. 가서 안주 먹으면 되지. 그리고선 제 남친하고 가볍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남친을 본 민주는 눈이 좀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주라고 해요. 원미한테 들은 것보다 더 근사하고 잘생기셨다.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제 남친도 웃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근데 원미가 뭐라고 했길래요? 아, 키 크고 잘생겼다고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더 훤칠하신 것 같아서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원미 친구분들도 다 미인이신데요, 뭐. 어머, 말씀도 잘하시네.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옆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동안 민주가 제 남친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다른 친구 하나가 누가 보면 원미가 아니라 민주 남친인 줄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워낙 민주도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은 편이고 제 남친도 그랬기에 별 생각이 없었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술집으로 갔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중 두 친구가 이만 가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리를 파하자고 했죠. 그런데도 민주는 자기는 늦게 오지 않았냐며 좀 더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친구는 먼저 가고 남은 친구 한 명과 저, 민주와 제 남친은 남아 술을 좀 더 마시다 가기로 했죠. 민주는 제 남친에게 아예 몸까지 틀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친으로서의 박경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남자 박경수가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도 그런 민주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잘했는데 둘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소개팅 하는 것 같을 정도였죠. 당연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질투하고 퉁퉁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다른 친구 하나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피곤하다며 그만 자리 파하자고 했고 이번에는 민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모임 이후 친구들은 카톡으로 제 남친 괜찮다면서 결혼 미리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민주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조금씩 결혼 준비를 이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로 남친은 더욱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결혼식은 2달도 안 남은 건데 저만 다급한 것 같고 남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었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술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결혼을 좀 미루면 안 되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결혼을 미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저래 심란하기도 하고. 오빠,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나도 너 좋고 결혼도 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다.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 때문인지 좀 걱정도 많고 힘드네. 걱정할 게 뭐 있어? 미안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좀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긴 하잖아. 결혼에 대한 무게감 때문인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해본 소리야. 그냥 잊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했나요? 저는 그 후에도 남친에게 혹시 결혼 안 하고 싶은 거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결혼이면 저도 싫다고요. 하지만 남친은 미안하다고 그때 술 취해서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하면서 결혼 준비는 계속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저에게 마음이 상당히 떴다는 게 보였는데 이미 결혼은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주변에 청첩장도 돌렸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도 주변 분들에게 제 결혼 소식을 다 알렸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친 마음이 좀 떠 보인다고 결혼을 넘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하라고 여러 번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예정대로 결혼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결혼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오히려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꽤 많대.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 심란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정말? 결혼이라는 게 쉽게 보면 쉬운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엄청 복잡하고 평생 얽매이는 거기도 하잖아. 잘 사귀다가도 막상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나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많다더라. 너네 오빠도 그런 건가 본데 이해해줘. 그렇게 해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잘 산대. 그럴까?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남친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사흘 앞두고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민주가 저에게 좀 보자고 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선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카페에 민주와 제 남친이 같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친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민주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민주랑 내 남친이 왜 같이 있지? 둘이 뭐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황당한 얼굴로 앞자리에 앉아서 남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친은 여전히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너랑 내 남친이 왜 같이 있어? 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있었죠. 그걸 보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거 임신 테스트기잖아. 너 임신했어? 근데 이걸 나한테 왜 보여줘? 설마 그 임신한 애가 내 남친애다 그 말이야? 민주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건 저였습니다. 나한텐 미안해. 오빠랑 나 서로 사랑하고 나 오빠 애도 임신하게 됐어. 오빠도 진작에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던 모양이야. 라는데 저는 그때부터 막 손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남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박경수, 너는 입 없어? 너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미안하다. 미안? 이게 지금 미안하다면 끝날 일이야? 나랑 얘기해. 넌 안 닥쳐? 친구 남친 뺏은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이 인간 대변인이야? 네가 뭔데? 임신? 너네가 제정신이니? 언제부터야? 그때 내가 이 인간 너네들한테 소개해줬던 그때부터야? 오빠랑 나랑 그때 운명을 느꼈어.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지? 저는 너무 기막히고 펄쩍 뛸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조민주는 너무 당당했고 남친 놈은 입 꾹 다물고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결혼식 사흘 남았는데 뭐 어쩌자는 거야? 오빠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대. 결혼식 때 그냥 안 갈까 생각까지 하더라. 근데 그건 좀 너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말렸어. 참나, 퍽이나 고맙네. 솔직히 결혼식 때 신랑 안 오는 것보다 그 전에 파토나는 게 낫잖아. 결혼 전에 파토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비용은 내가 다 물어줄게. 넌 돈이면 다 되니? 진짜 최악이다. 원미야,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어쨌든 경수 오빠 네 남친이었으니까. 단순한 남친 아니고 결혼 날짜 잡아놓은 사이야. 그 결혼식이 4일 남았고. 그래, 다 아는데 오빠랑 내가 진짜 운명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임신하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오빠랑 내 잘못은 너보다 늦게 만났다는 거.
그거 같다. 막말로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데 인연이 아니라면 결혼하고 나서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너한테도 낫지 않니? 라면서 잘도 당당하게 떠들더군요. 자기들이 진짜 인연이고 잘못이라고 늦게 만난 죄밖에 없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고 더 이상 잊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인연, 운명,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 친구 약혼남하고 눈 맞아서 덜컥 애까지 가졌다는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약혼녀 친구랑 눈 맞은 이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고 결혼 못하겠다고 이러고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더 난리쳐봤자 나만 웃을 곳 될 것 같고 니들 결혼해라. 야 박경수, 네가 결혼식 후 신혼여행 업체 전화해서 다 취소해. 그리고 네가 했던 말대로 우리 결혼식 위약금은 제대로 정산해서 내놔야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려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조민주, 너 맨날 잘난 척 해대는 것 치고 멍청할 때가 많아서 내가 얘기해 줄게. 운명? 인연? 웃기지 마. 이 남자는 네가 그날 타고 온 스포츠카랑 네 손에 들린 명품 가방 때문에 너한테 갈아탄 거야. 나보다는 네가 더 영양가 있어 보이니까. 결혼식 사흘 앞두고 약혼녀한테 지 입으로 파혼이라는 말조차 못하는 이 등신 같은 인간 데리고 잘 살아봐. 한 번 바람핀 인간이 또 안 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돈 보고 갈아탔다는 제 말에 조민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남친놈, 아니 박경수는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로 창밖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카페 밖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것들 앞에선 당당한 척 했지만 이런 일을 겪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결혼 4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파혼 통보라니.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꿈은 아닌가. 너무 기막히고 분하고 괴롭더라고요. 저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 일을 얘기했고 그 친구도 기함을 했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조민주랑 네 남친 뭐가 묘한 분위기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면서요.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너무 놀라고 기막혀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주변의 파혼 소식 및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돌려야만 했죠. 그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던지요. 그 후 박경수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파혼 소송이라는 것도 있더라. 네가 내 친구랑 바람나서 친구 임신시키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한 거. 이거 얼마든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더라. 나 너랑 조민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고요. 그리고 결혼에 관해 잡혀있는 모든 계약은 네가 알아서 파기하고 거기에 들어간 내 돈 똑바로 계산해서 내놔라. 제대로 계산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더불어 네가 이런 일을 벌이고도 직장 잘 다닐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 친구랑 눈 맞아서 임신까지 했다는데 파혼 못한다고 예정대로 결혼하겠다고 매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낼 거 받아내고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 후 박경수가 연락이 와서 결혼에 관련된 건 자기가 다 취소했고 제 돈은 다시 계좌로 보냈다고 딱 그 말만 전하더라고요. 말한 대로 다 처리했어. 돈 확인해보고. 그럼 끊을게. 와,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하니? 너나 조민주나 진짜 뻔뻔하다. 솔직히 우리 파혼의 직접적인 사유는 내 잘못이 맞아. 내가 민주랑 만났으니까. 근데 네 잘못도 없다고만은 할 수 없어. 뭔 개소리야? 너랑 나랑 나이가 몇인데 종교 때문에 혼전순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갑자기 혼전순결을 들먹이는 겁니다. 그건 본인도 이해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야, 나도 남자야.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직접적인 원인은 내 잘못일지라도 나 그전부터 민주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고민 많았다고. 그럼 못하겠다고 하지 그랬어. 누가 붙잡았어? 나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결혼할 생각 없으면 말하라고. 그래, 다 내 잘못이네. 아니다 싶을 때 말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네. 너랑 조민주 잘못이고 나는 이거 소송할 거야. 야, 우리가 결혼하다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소송이야. 아니, 너랑 조민주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파혼 소송이라는 게 있다더라. 나 그거 할 거야. 네가 바람 펴서 일방적으로 파혼한 거라고. 조민주가 임신까지 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딨겠어? 야, 원미야. 더러운 인간들. 그게 그 인간과 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맘때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졌어요. 결혼 4일 앞두고 파혼당한 여자. 그것도 약혼남과 친구가 눈이 맞은. 남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제 폰에는 셀 수도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사실이냐, 진짜 파혼하냐 등등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고요. 저는 분통 터지는 기분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파혼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박경수와 조민주에게도 알렸고요. 조민주는 연락이 와서 자기가 위자료 줄 테니 소송 취하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민주는 그 후에도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다면서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야, 너 돈 그렇게 많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고. 막말로 너랑 경수 오빠 끝났는데 이렇게 질척대는 이유가 뭔데? 너 같으면 이런 일 당하고 곱게 빠져줄까?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 같으면 위자료 넉넉히 받고 이런 짓 그만하겠다. 너나 실컷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 이런 식이면 나도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대응할 거야. 해봐. 실컷. 제발 그렇게 해라. 저는 당당한 척 말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잘 될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조민주도 변호사 사서 제 소송에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막말로 제가 이 파혼 소송에서까지 지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할까 싶더라고요. 지금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지면 멘탈이 다 부서질 것 같았죠. 차라리 그냥 소송하지 말고 잊을까?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직장 말고는 어디 잘 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경수를 소개해줬던 그 교회 오빠요. 그 오빠 연락도 그동안 피했는데 그 오빠가 박경수 때문에 꼭 할 말이 있다고 잠깐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 오빠가 제 몰골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원미야, 너 괜찮아? 별로 괜찮지는 않아. 야, 미안하다. 내가 괜히 소개해줘가지고 그런 인간인 줄 몰랐지. 박경수 그 자식이 겉으로는 얼마나 멀쩡해 보이냐. 됐어. 오빠 잘못도 아닌데 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지? 그렇지. 나보다 엄마 아빠가 걱정되고 너무 죄송해. 저를 보더니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박경수 회사 안 나와 이제. 왜? 그만뒀어 얼마 전에. 내가 네 파혼 소식 듣고 박경수한테 따졌는데 나한테는 신경 끄라 하더라. 참나. 근데 그 뒤로 회사 사표 낸 거야. 설마 파혼 때문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바람났다는 네 친구 말이야. 그 집이 꽤 부자라며? 아버지가 조폭 건달인데 돈 많대. 그래? 참나. 역겨도 그런 집이랑 수준 알만하다. 어쨌든 그 집에서 박경수한테 뭐 하나 해주기로 했나 봐. 이제 사위 된다고.
그래서 장인 밑에서 일할 거라고 그만뒀다네. 그 말에 참 씁쓸하더라고요. 더불어 오빠가 박경수 근황 알려주려고 연락했나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궁금하지도 않고 더 화딱지만 났죠. 근데 그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너 박경수랑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그 자식 그만두고 나서 우리 지점 난리 났거든. 소문도 장난 아니고. 소문이 장난 아니라고? 무슨 소문? 박경수 그 자식 있잖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듣는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진짜야? 그걸로 우리 지점 난리 났다니까. 와, 미친 새끼. 야, 너한텐 진짜 미안하다. 나 그런 새끼인 줄 꿈에도 몰랐어. 저도 그 말을 듣고 입이 뜨악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단정했던 박경수의 또 다른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오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오빠 말대로 차라리 그런 인간하고는 결혼 파토난 게 나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조민주가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 기억구 소장 보냈더라? 이제 받았어?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이런다고 경수 오빠 마음 안 돌아와.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헛소리해? 내가 지금 박경수 마음 돌리고 싶어서 이런다고 생각하니? 미쳤니? 박경수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져. 그럼 파혼했으면 끝이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럼 내가 곱게 끝내줘야 되니? 다 필요 없고 전화 끊어. 너 그리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그러자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저번에 말했던 거에 2배 줄게. 아빠가 그렇게 얘기 전하래. 뭐? 그때 위자료보다 돈 더 챙겨준다고 했던 거. 그거 2배 준다고.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 저는 이게 끝까지 돈돈거리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오빠의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박경수랑 끝낸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조민주가 쓰레기 치워주고 돈까지 준다?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막말로 퍼온 소송이라는 게 이혼과 달리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 확률도 있고 또 화나서 소송은 걸었지만 소송이라는 게 진행해보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요? 저도 소송이니 뭐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것들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이번에는 조민주의 제안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금융치료나 제대로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제 반응이 바뀌자 민주도 막 웃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계좌번호 불러. 아빠한테 섭섭치 않게 넣어주라고 할 테니까. 그래 그럼. 그리고 바로 소송 취하해. 그러지 뭐. 돈 입금되는 대로 취하할 테니까 돈이나 똑바로 보내. 근데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돈 더 준다니까 마음이 달라져?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랑 박경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시간 쓰는 것도 아깝고 그냥 돈이나 받고 나도 끝낼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조민주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고 그날 오후 바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위자료의 2배나 되는 큰 금액이었죠. 파혼 위자료치고 쏠쏠하네 생각하며 저는 약속대로 파혼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으니 어디 잘 살아봐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10달가량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친구는 대박이라면서 민준의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민주가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헤르페스 E형 성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통째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친구는 놀라서 저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데 사실 저는 조금은 예상했습니다. 왜냐면요. 파혼 후에 만났던 교회 오빠가 전해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박경수가 은행에 여자 고객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밖에서 따로 만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저랑 사귀고 있는 동안에요. 그 여자 고객은 유부녀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박경수는 그런 식으로 여자 고객과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랑 파혼하고 나서 박경수가 바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물론 조민주 아빠가 박경수한테 큰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 나오라고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박경수랑 따로 만났던 그 유부녀가 성병에 걸렸다는 거고 그 유부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박경수를 상간소송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박경수는 저와 조민주 둘 다 모르게 그 고소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다가 그 유부녀 남편이 은행으로 소장을 보낸다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니 겸사겸사 그만둔 거였죠. 한마디로 박경수는 저랑 결혼 약속했을 때 조민주랑만 바람을 핀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여자들이 더 있었을지 모르죠. 게다가 박경수는 물련한 성생활로 인해 헤르페스 E형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본인도 알았을 텐데 속이고 만난 거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박경수가 문어다리 걸치는 바람둥이에다가 심지어 성병까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 조민주에게 쓰레기 버렸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조민주도 박경수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 같고 그 사실을 몰랐는지 감염된 채로 아이를 출산한 모양이었습니다. 성병에 감염된 채로 아이를 출산했으니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조민준의 집은 완전 뒤집어지고 조민준의 아빠가 박경수 죽인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박경수는 집에서 도망나가 따로 산다고도 하고 둘은 조만간 이혼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경수는 이혼하고 소송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한 조민주 아빠가 박경수를 사랑구실 못하게 만들 거라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폭 건달이라는데 법이고 뭐고 눈에 보이겠나요? 딸은 물론 손주까지 그렇게 됐다는데요. 헤르페스 E형은 완치도 불가하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들은 저는 얼마나 우습던지요. 조민주는 박경수한테 배신당했다고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성병까지 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하느냐고 했다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웃깁니다. 결혼 앞둔 놈이 약혼녀 친구랑 바람이 났는데 그럼 그 인간이 정상적이고 깨끗한 인간이겠나요? 조민주도 참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네 혼전순결 때문에 파혼된 것도 있다고 제 탓을 하던 박경수. 알고 보니 완전 욕정에 미친놈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민주 덕분에 그 인간하고 잘 끝낼 수 있었고 금융치료까지 받았네요. 이쯤 되니 그렇게 파혼한 게 하늘이 도왔구나 싶습니다. 또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보면 인생이라는 거 참 재밌고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 도리어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팝콘이나 먹으면서 조민주랑 박경수의 싸움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지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결국 서로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궁금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큰아들은 내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작은 아들은 내년에 중3이 됩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런 소리 일절 안 합니다. 대신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에게 예의 있는 인간이 되어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등등
인격이나 성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행히 저희 아들들은 속 시끄러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제 가르침처럼 착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좀 안 되었는데요. 이혼 후의 삶에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1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가정주부로서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내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 후에는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평범하게 가정주부로서 잘 살아오다가 무슨 일로 이혼을 했는지, 또 저에게는 결혼 시기 도중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는지 허심탄회한 기분으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여중 여고 졸업 후 지방 거점 국립대에 다녔는데요. 대학 생활도 꽤 열심히 했죠. 과 생활도 하고 동아리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때 저는 기타에 관심이 있어서 기타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고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서희라는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저보다 2살이 어린 후배였고 호텔 경영학과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저한테 언니 하면서 귀염성 있게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서희 포함해서 여러 후배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는데요. 서희는 그 후배들 중에서도 유독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데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그렇게 저는 서희랑도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서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오빠 만나볼래요? 전에도 말했죠? 오빠 한의외과라고. 저희 오빠 괜찮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죠. 자기 오빠를 소개해주고 싶다니 나를 정말 좋게 봤구나 고맙기도 했습니다. 서희야, 나를 그렇게까지 좋게 봐줬다니 고마운데 나 일단은 남자친구 만들 생각이 없어. 왜요, 언니? 나 내년이면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해야지. 언니 학점도 좋고 토익 점수도 이미 높잖아요. 또 언니네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면서요. 정 안 되면 아빠 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내 전공이랑 아버지 회사는 분야가 아예 달라. 그리고 이왕이면 내 입으로 취업해야지. 가고 싶은 회사도 있고. 편한 길 놔두고 뭐 하러요. 저는 나중에 저희 오빠 한의사 되면 그 병원에서 일할 거예요. 뭐 상담실장이라던가 그런 거. 적당히 제가 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달라고 해서. 힘들게 대학 나왔으면 됐지 더 용 쓰고 싶지 않아요. 너는 병원에서 일해도 잘할 것 같아. 성격도 싹싹하고. 하여튼 말은 고마운데 남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네. 그리고 너네 오빠 의사도 물어봐야지. 너네 오빠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저는 서희의 말을 웃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서희가 진짜 제 미래의 신우가 될 거라군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소개를 받지 않았고 서희의 제안을 웃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4학년이 되었고 그때부턴 동아리 활동도 많이 줄이고 회사 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졸업 전에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동아리 사람들에게도 취업 사실을 얘기했고 모두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른 동아리 선후배 친구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서희랑도요. 학교 다닐 때만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씩은 보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무렵 저는 운동을 하다가 심각하게 허리를 삐었습니다. 정형외과를 다니는데도 도무지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서희가 자기 오빠가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서희 오빠는 한의사 자격 취득 후 한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워낙 진료도 잘하고 침도 잘 놓으니까 한번 가보라면서요. 한의원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서희가 추천해 주는 데를 가보자 싶어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서희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의원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허리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희네 오빠하고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왔어요. 병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가 하루는 그러더군요. 서희가 예전부터 동아리 지영현이라고 있는데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다면서 만나보라고 잘 그랬거든요. 서희가 지영 씨한테도 오빠 소개해주네 어쩌네 괴롭히고 그랬죠? 괴롭히긴요. 자기 오빠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 서희가 나를 엄청 좋게 봤구나 싶었죠. 자기 가족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몇 번 뵈니까 서희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지영 씨가 너무 괜찮은 분이다 보니까 서희가 그랬나 봐요. 사실 저 뭐 별거 없는데요 뭐. 별거 없긴요. 예쁘시고 성격도 털털하시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시고 지영 씨 보면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엄청나요. 부모님께서 지영 씨를 엄청 예뻐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영 씨도 오빠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도 지영 씨 엄청 귀여워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여느 집하고 똑같았죠 뭐. 저도 오빠랑 커오면서 엄청 싸우고 컸어요. 어른 되고 나서는 안 싸우고 잘 지냈지만. 그럼 오빠분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아무래도 나중에 오빠가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일하세요. 지영 씨는요? 저야 뭐 다니는 회사 있고 별 생각 없죠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저도 부모님 회사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회사라고 해봤자 작아요. 직원 다 해도 60명 되나? 작은 소기업이죠 뭐. 아휴, 그게 작나요? 부모님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의 만남을 서희는 쌍수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자기 오빠 병원 가보라고 한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죠. 하여튼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첫째 아이도 바로 가지게 되었죠. 저는 임신 후 임신 불안정과 더불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줄곧 가정주부로서 지내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 낳고 2년 뒤에 둘째 아이도 낳게 되었고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저희 부모님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 설비도 들이고 빚도 많이 내면서 좀 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고 상황이 몹시 악화가 되었죠. 부모님이 수습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안 됐고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친정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잘 될 거다, 부모님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거다 하시면서요.
저도 시댁 식구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그 후로 결국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고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따로 갖고 있던 개인 재산까지도 많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저에게 따로 주셨던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부모님께 보태드렸고요. 친정 식구들에겐 참 많이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차가워지고 달라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페이닥터를 끝내고 본인 개인 한방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차려주시기로 했거든요. 물론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이다 보니 구두로 약속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모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투자받아서 병원을 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같이 무산되면서 그때부터 저와 처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나 주식 등을 처분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결혼했으면 부부 재산이기도 한데 왜 그걸 네 마음대로 처분해서 친정에 주냐 이거죠. 사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그 재산도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고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불만이 엄청 많았죠. 10년 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오다가 딱 그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섭섭한지요. 저희 부모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가뜩이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까지도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시댁에 가도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어머님은 극구 말리셨죠. 며느리도 손님인데 우리 집 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집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자연스레 설거지나 뒷정리를 저한테 하라고 넘기시더라고요. 이게 참 별거 아니고 저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귀한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하시다가 딱 그 일 이후로 바로 태도가 돌변하시니 저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도 원래는 시어머니, 신우, 저 다 같이 모여서 했다면 이제는 저한테만 다 넘기시고요. 서희도 곧 결혼할 건데 좀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어머님도 건강 핑계를 대시면서 저한테 다 하래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너네끼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안부 전화 쓸데없이 하지도 말라고 못 박으셔놓고 딱 그맘때쯤부터 너는 며느리가 돼서 안부 전화도 자주 안 하냐고 집에서 뭘 배운 거냐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맏며느리인데 시댁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트리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놓고 저희 친정도 무시하셨죠. 처갓집 망해서 우리 아들까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질 않나. 이왕이면 사위 병원까진 해주고 망해도 망했으면 하시질 않나. 갈수록 말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저희 집 어려워지고 나서 눈에 띄게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에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늘 저를 배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나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잘해 주었던 건 제 친정이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들 병원도 차려주실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 바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신 거죠.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신우까지 그러는 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희 신우인 서희는 신우이기 전에 저에게는 친한 학교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어려워지고 나서는 신우도 덩달아 저에게 한없이 차가워지더군요. 사실 그맘때 신우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결혼하면 제가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크게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신우도 그 돈을 기대했고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 어려워지고 제가 제 개인 재산도 많이 처분해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렇다 보니 신우 결혼한다고 해도 약속한 것만큼은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약속한 금액에서 3분의 1 정도는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신우가 그때부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겁니다. 솔직히 3분의 1이라고 해도 금액으로 치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애초에 저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섭섭한 티를 대놓고 내고 심지어 어머님과 둘이서 대화하는 것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럼 전해준다고 왜 공수표 날렸어? 가만 보면 새언니도 진짜 허풍 심하지 않아? 오빠 병원도 그렇고 내 결혼 비용도 그렇고. 내 말이 그 말이다. 말을 말지. 말을 했으면 지키던가. 아니면 생색이나 내지 말던가. 라는데 기가 막혔죠. 저 신우 결혼자금 해준답시고 생색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우가 전부터 자기 결혼하면 새언니는 얼마 해줄 거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최대한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어봐서 제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큰 액수를 말했던 거고 상황이 안 달라졌으면 저도 처음 얘기했던 그 금액대로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 어머님과 신우는 몹시 서운해하고 저를 실속 없는 허풍쟁이인 양 매도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도 서운한 게 쌓였습니다. 어머님이 말끝마다 너네 친정 망해서 라는 소리 하는 것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만 좀 하시라고 한 소리를 했고 그 일로 어머님과 제가 목청 높여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진짜 너무하신다고 그러고 집에 애들만 데리고 돌아와 버렸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화가 나서 저더러 이제 시댁 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게다가 그 일로 신우까지도 저한테 너무하네 어쩌네 그러고 남편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한마디 했다고 그 앞에서 눈물바람으로 어머님 너무하신다고 그러고 친정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사정 어려워지고부터 어머님 아버님 나 무시하고 태도 달라진 거 맞잖아. 아가씨도 그렇고 당신까지. 그거는 당신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뭐 어쨌다고. 내 보기엔 똑같기만 한데. 참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내가 그걸 못 느껴? 당신이야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랑 서희가 뭐 어쨌다고 맨날 섭섭하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 가족 편만 들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나 신우보다 더 섭섭한 건 남편이죠. 남편이야말로 저희 부모님의 투자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저에게 몹시 냉랭해졌거든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드리고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는 다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오는 건 저도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무슨 덕 보려고 그동안 잘한 건가 싶고 친정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지니 바로 본색 드러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맘때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일이 겹쳤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 불행은 손잡고 온다더니 남편에게 뒤통수까지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할 때 쓰는 가방이 있는데요. 그 가방 안에서 정력 강화제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저랑은 그때 사이가 한창 안 좋아서 남편이 서재방에서 잘 때도 많았던 때였는데요. 당연히 부부관계도 몹시 뜸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오다니 그 순간 남편에게 여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속을 끓이다가 차라리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자 싶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게 아니고 친구 거랍니다. 자기가 한의사니까 친구가 구해달라고 해서 돈 받고 주문해서 구해준 거고 만나면 줄 거래요.
남편이 오히려 저보고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당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 말을 믿었어요. 100% 믿긴 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믿고 넘어가려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아이 학교에 가야 해서 남편 차를 썼다가요. 물티슈를 찾는다고 글로브 박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가의 명품 목걸이가 담긴 케이스가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뒤가 마침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갖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려고 이렇게 몰래 준비까지 했는데 나는 괜히 남편을 의심했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취향까지 생각해서 목걸이를 고른 걸 보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 최고네 생각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시 닫아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제 생일이 되었는데 남편은 필요한 거 사라고 바빠서 선물은 준비 못했다면서 현금 50만 원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분명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목걸이를 봤는데 왜 현금을 주지? 이상했죠. 목걸이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주려고 한 건가? 사실은 그 정력 강아지도 남편 건가? 싶고요. 남편이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아내의 직감으로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이 진짜 여자라도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핸드폰을 보려고 해도 남편은 폰을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자고 제가 모르는 잠금 비밀번호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폰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속 끓이고 답답해지던 무렵 일정대로 신우의 결혼식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친한 친구들도 대거 왔는데요. 저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목에 있는 그 목걸이를요.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과를 나와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정미나라고 했죠. 남편하고는 대학 때부터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희 결혼식에도 왔습니다. 정미나 그 여자는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했었다가 5, 6년 살고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혼을 했을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도 신우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여자 목에서 그 목걸이가 반짝이는 겁니다. 펜던트 모양과 색깔, 제가 그 차 안에서 봤던 그 목걸이가 맞았죠. 그걸 보는데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저 여자랑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정민아는 신우하고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우하고도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우는 반가운 얼굴로 미나 언니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나 언니, 바쁜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너무 예쁘다, 서희야. 그래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언니도 피부 너무 좋네요. 신부보다 피부 좋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부 안 보고 언니만 보면 어떡해 해요? 그럴 리가 있어? 이 결혼식 주인공은 넌데? 너 오늘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리고 결혼 축하한다. 고마워요, 언니. 그러면서 막 좋아 죽더라고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정민아 씨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내 남편이 산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자. 친구 사이에 5, 600이 넘는 목걸이를 턱턱 사줄 리가 있나요? 물론 똑같은 제품을 정민아 씨도 우연히 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이 우연치곤 말이 안 되잖아요. 색상이나 펜던트 디자인도 다양한데 딱 그 디자인에 그 색상에 아주 절묘한 우연이 아니고서야 남편 글로브 박스에서 봤던 그 목걸이가 맞는 것 같았죠.
게다가 찰나지만 그 장면도 봤습니다. 신우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정민아가 담소를 나누다가 정민아가 인사를 하고 먼저 가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남편 손바닥을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요. 남편도 힐끗 지나가는 정민아를 돌아보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인을 봤으니까요. 심장이 얼마나 뛰고 손발이 떨리는지 신우 결혼식 내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저는 신우 결혼식이 끝나고 그 일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당신 차에서 목걸이 발견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왜 정민아 씨가 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정민아에게 선물한 건 맞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정민아가 한방병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인데 남편에게 공동 원장 자리를 제안했답니다. 자기는 거기에 응할 거고 최소한의 투자비로 좋은 자리 제안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둘이서 손 만지지 않았냐 하니까 펄쩍 뜁니다. 저더러 의부증이냐 망상증 있느냐 어떻게 걔랑 내 사이를 의심하느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정민아가 괜히 남편을 공동 원장 자리에 앉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두 사람이 손을 만지면서 스치는 걸 보기도 했고요. 저는 따로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외도 증거를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마침 충전 때문에 폰을 올려놓고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몰래 뒤져보려는 걸 딱 들키게 되었습니다. 남편 폰을 들고 작은 방에 가서 확인하려고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남편이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지금 뭐 하냐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남의 폰까지 뒤지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폰을 뺏어갔고 다음 날에 저에게 문자 보내서 무섭네, 망상증이 있네, 어쩌네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증거도 못 찾고 오히려 의부증 환자로 몰렸죠. 그 후 아예 작정하고 퇴근하는 남편 미행을 다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미행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결국 놓쳤고 심지어 나중에는 남편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조심성 있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다 알았더라고요. 증거를 잡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